안녕하십니까. 올해 재개발 재건축의 열세 전략으로 양도주택 비과세 중심으로 해서 삼성생명법인의 이종환 선생님께서 오늘 강의해 주실 거거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들리시나요? 지금? 잘 안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이게 원래 안 들리는 건가요, 마이크가? 예. 녹음되는. 예. 마이크 드릴까요? 필요하시면. 예, 안녕하세요. 이종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부분은 사실은 이게 너무 방대해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재개발 재건축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세무사들 입장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부분일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주택을 사서 그게 입주권으로 되고, 입주권이 돼서 다시 이제 그게 새로 지어진 주택으로 변하는 과정이 각각의 단계에서 세금이 달리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난해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까를 이제 강의 요청이 왔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룰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죠. 지금 서울 전역이 이제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제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사실 절세 전략으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보면은 이제 비과세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과세는 좀 활용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실은 이거 저번에 이제 감정평가사님이 오셨을 때 아마 얘기를 더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저보다 이제 그쪽 범위에 더 전문가시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차이가 있어요. 재개발은 이제 노후화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고요.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동주택을 주로 다루는 개선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를, 만약에 이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꾸민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재개발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진행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한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할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이렇게 선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계획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착공하고 준공, 그 다음에 이정고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세법상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종전주택을 취득을 해요. 이건 이제 원조합원 입장이거든요. 종전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남과 동시에 이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조합원이 된 거죠. 원래 조합의 구성원이 돼서, 그 새로 지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세법상으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체는 남아있지만 관리처분 계획이 났다고 해갖고 그 건물이 부서지거나 멸실되거나 그렇진 않은데 권리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하시면서. 왜냐면 내가 부동산을 양도한 건지 아니면은 권리를 양도한 건지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해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권한이 됐다가 준공이 된과 동시에 다시 이제 부동산으로 변하게 돼요. 이제 신축주택이 지어짐과 동시에 다시 변환이 됩니다. 준공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사용 승인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부동산으로 다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요 개념 자체가 준공일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물건들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제 요 물건을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세법이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세법 적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이제 많이 들어봤던 게 아마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념일 겁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 많이는 들어보셨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정의는 아마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1세대와 1가구를 혼동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세법상으로 1가구의 개념은 없어요. 1세대 1주택이에요. 이 세대와 가구의 차이는 뭐냐면 가구는 사실은 입부자를 써갖고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제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가구는. 근데 세대는 좀 다릅니다. 세대는 경제적 단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이 거주를 하지 않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1세대로 묶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세대 개념과 가구의 개념은 다르다. 근데 대부분은 뭐 인터넷에 막 검색하다 보더라도 막 1가구 1주택 비과세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세대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세법상으로는. 그래서 세대 개념과 가구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요건을 보시면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게 이제 세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과세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도 이제 논의가 되는 게 이제 비과세를 없애야 된다 뭐 해서 논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념을 놨냐면 내가 이제 새로운 주택, 내가 원래 이제 거주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제 주택을 마련했는데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을 내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존시키기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기 부분은 비과세를 해주자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세법상 비과세가 들어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1세대 1주택만 거의 비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세대가 한 주택을 소유했을 때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보유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주택을 사서 등기 이전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한 날 중에 빠른 날이 이제 처음에 취득일, 그 다음에 양도일은 언제냐면 내가 잔금을 받은 날, 등기 접수한 날, 그 날이 양도일자가 돼요. 그래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지만이 비과세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서울 전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서 예전에는 이제 보유만 되면 되는 시절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집값 안정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둡니다. 왜냐면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집을 보유한 사람까지 혜택을 주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투기 목적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주 개념이 들어가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지 비과세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입한 주택, 우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구입한 주택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구입하시는, 이번에 이제 만약에 새로 구입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시점부터 구입하시는 주택 같은 경우는 거주를 하셔야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세 번째인데요. 12억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에요. 예전에 9억이었는데 12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12억을 초과하면은 다 비과세가 안 되는 게 아니라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12억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되는 거고요. 요 시점은 언제냐면 양도일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시점에 내가 한 주택만 가지고 있고 2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를 했고 그것만 성립하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세대 개념인데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구 개념과 세대 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냥 읽어보면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경제적 생활단이에요. 근데 여기 동일한 주소라고 하는 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여기 이제,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법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은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같은 경우는 내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한 세대로 묶여요.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를 하는 중이죠. 법률상 이혼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 와이프는 내가 이제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해서 양도를 하게 돼요. 근데 남편분이 딴 데 가서 이제 또 주택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한 10년 이상 떨어져 살았으니까. 그래서 양도세를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날라와요. 세무서에서. 1주택 아니다. 남편분이 한 주택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옴팡 세금 많이 내는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참 조정지역 지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 막 중과되고 하는 시절에는 어마어마하게 낼 때도 있었어요. 그 시점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을 보기 어려운 관계인 사람도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런 것들도 요즘에 타겟으로 많이 잡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고가의 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되느냐 비과세가 안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추적해서 잡아내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물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도 한 세대로 묶을 수 있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 분리한 것으로 안 봐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했어. 그러면은 세대 분리가 안 된 걸로 봐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들이 30세가 넘었으면, 그리고 이제 딴 데서 거주한다고 하면은 세대 분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 30세가 넘어야 돼요, 만으로, 연령이. 그렇지 않고서 아들이 그냥 20살인데 주소지만 달리 뒀다고 해갖고 세대 분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아들 이름으로 뭐 주택을 사고 뭐 하고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한 세대로 묶이기 때문에 또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자녀분도 20대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세대 분리가 될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자녀는 세대 분리가 안 됐다고 봐요. 근데 아들이 30세가 넘으면 세대 분리가 됐다고 보고, 근데 이제 배우자가 있다가 뭐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지만 세대 분리가 된 걸로 봐요, 자녀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면은 내가 진짜 세대 분리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넘어간 거 아니냐. 왜냐면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입증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득이 중위소득을 이상을 40% 이상 수준으로 내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세대 분리가 또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가족은 한 대로 묶여요. 가족은 일반적으로 하나로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족 구성원 중에 결혼을 해서 나갔으면 세대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주소지를 달리했을 때. 근데 결혼해서 나가지 않고서 그냥 혼자서 그냥 뭐 독립해서 산다. 세대 분리가 안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하면 세대 분리가 되지만 다른 경제 생활을 한다.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경제 생활을 달리한다. 라고 하면 또 세대 분리가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위소득 편인데요. 이거는 이제 매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중위소득표는 뭐 1인 가구인 경우는 250만 원 정도, 여기 이제 40% 이상 벌어야지 이제 독립된 경제 생활을 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우시죠? 근데 이제 설명하면서도 어렵긴 해요. 이게 이제 양도세 부분 중에 이제 좀씩 들어가면서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만약에 이제 개별적으로 좀 문의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저 명함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셔갖고 물어보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요거는 사실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비거주자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은 허용이 안 됩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면 원래 사법상 용어를 맞지 않는데 그냥 편한 용어로 쓰면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과세가 해당이 안 돼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주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소를 두는 사람들만 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내가 국내 한 주택만 있는데 외국에 거주하면서 그 양도했다고 해서 비과세를 혜택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게 이제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택을 양도한 거는 아까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비과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만 보유한 경우에는. 근데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거든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이것도 비과세를 해줄 거냐? 그래서 이제 기준을 뭘로 삼냐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면 그러면은 이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해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내가 1세대 1주택이 안 됐어요. 근데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셔갖고 내가 이제 왜냐면은 실물은 살아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한 주택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 팔고 이제 한 주택만 했으니까 내가 양도하면은 비과세가 되겠지 하고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재개발 하시면서 이제 아마도 그 여러 단계를 거치실 텐데, 처음에는 이제 감정평가를 하죠. 감정평가를 할 거예요. 이 물건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수익에 따라서 거기에 약간의 비례율이 곱해질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한 금액에 약간의 비례율을 곱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권리가액이라고 봅니다. 권리가액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만큼 내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리가액만큼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가액인데 아파트를 새로 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가액하고 차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30억이다. 근데 내가 권리가액이 뭐 20억이다. 그다음에 10억 정도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10억을 더 부담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권리가액이 30억인데 아파트 가격이 20억이다 하면 10억에 대한 차액을 내가 청산금으로 받게 돼요. 돈을 돌려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청산금 지급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청산금 지급받을 때도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도 그때도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산식인데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패스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억까지는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12억을 초과한 부분에서 과세가 되는데 그 과세가 그 12억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얼마나 잡을 건가 그 부분을 이제 계산하는 산식이고요. 저기 되고 이제 저희가 얘기한 건 지금까지 이제 원조합원이에요. 원조합원은 뭐냐? 원래의 조합원이에요. 내가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고 그게 신규 주택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원조합원이라고 보고요. 이 원조합원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돈이 필요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목적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입주권을 갖게 되는 결과가 되죠. 그때 이제 그 사람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승계했다고 해서 내가 조합원을 승계받았다고 해서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승계조합원은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판다고 했을 때도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원조합원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지 승계조합원은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팔 때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것도 잘 모르셔서 사실 분들이 승계조합원이라고 해서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받았는데 이제 신축이 늦어지다 보니까 2년이 지나서 이제 팔게 돼요. 그럼 팔면은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서 이제 신고를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금 폭탄이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내가 승계에서 받은 조합원은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는 신축이 돼야 돼요.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신축이 돼서 나중에 양도할 때 2년 이상 지나서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를 해야지만이 그때 이제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거는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념인데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한 주택을 팔았을 땐 비과세를 해줘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 주택을 구입을 한 다음에 팔아요. 근데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이사갈 집을 먼저 사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럼 2주택자가 되잖아요. 양도일 현재. 근데 2주택자까지 과세하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서 실질적으로 내가 한 주택을 구입하고 있고 이사갈 주택을 새로 사고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파는 형태도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인데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내가 한 주택을 구입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주택을 산 다음에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그때도 비과세를 해준다는 개념이 들어오게 돼요. 그 개념이 입주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하나를 취득을 해요. 그 다음에 3년 안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2주택자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다음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먼저 양도하는 건요. 2주택자가 원래 2주택자였다가 한 주택은 그대로 남아있고 한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됐으면 먼저 양도하는 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2주택자거든요.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한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나머지 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이게 이제 준공이 나면 사용 승인이 나면 신축주택으로 바뀝니다. 신축주택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되나요? 라고 하는 거죠. 왜 보유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왜냐면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도 나는 갖고 있었고 입주권도 계속해서 난 보유했고 내가 투기 목적으로 해서 빨리 판 것도 아니고 신축이 됐다고 해서 내가 팔았다고 해서 단기 세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비과세가 안 된다면 그거 불합리하지 않냐라는 거야. 그래서 원조합원이에요. 승계조합원은 안 됩니다. 원조합원이 종전주택 보유자라면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요 기간을 다 합산해서 보유기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어요. 사용 승인이 난 다음에 뭐 하루 있다 팔던 이틀 있다 팔던 그 기간에 따라서 내가 실제적으로 2년 거주요건과 2년 보유요건을 맞췄다면 그러면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그 다음에 공사기간, 우리가 공사하는 기간,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보유기간까지 해서 다 비과세를 합산해갖고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세율이 적용되고 거기에 맞춰서 비과세 요건이 적용이 돼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피곤하시죠? 하품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네. 사실 세법 강의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이런 강의예요. 왜 힘드냐면 이게 타겟층,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타겟층이 분명해요. 이분한테 전달해줘야 될 타겟층이 뭐 이렇게 해서 목적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내용도 딱 정해진 내용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모여서 어떤 그 지식 수준과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시죠. 1주택자가
1주택 소유자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을 해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할 때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규정이거든요. 아까 이제 좀 이따가 대체주택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도 이제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에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때, 그리고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그리고 완성된 후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나오냐면은 이게 공정성과 합리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법이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의도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비과세를 해줘야 되나, 어떤 상황에서 비과세를 해줘야 되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규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리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대체취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내가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을 내가 이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주택에서는 못 사니까 새로운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구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주택을 팔았을 때, 왜냐면 내가 1년 정도밖에 거주를 안 했어. 몇 년밖에 거주 안 했어. 근데 그 주택을 팔았을 때도 과세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과세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그 자료 전송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가 저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해서 이 부분은 이제 따로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서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취득을 한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건데,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그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신축주택이죠. 내가 원래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신축된 주택에 완성된 후에 3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야 돼요. 물론 이사를 못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를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이라든지 내가 뭐 질병을 요양할 목적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사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봐주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신축주택이 완성하기 전에 내가 그 대체주택을 팔거나 아니면 신축주택이 완성한 다음에 3년 안에 3년 이내에 내가 살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구입한 거를 다시 팔아야 돼요. 왜냐면 2주택자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이 그 입주권으로 변하니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이제 내가 살겠다. 그랬으면은 그 주택을 팔으라는 거예요.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팔거나 아니면 완성된 후에 3년 안에 그 대체주택을 팔으라는 거예요. 요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요 기준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변환이 되고 입주권을 변환이 되고 뭐는 팔고 하면은 안 되고, 내가 한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에서 못 살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했을 때, 이때만 이제 적용이 되는 사안이고요.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그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거에서 감면이 돼요. 감면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지금 그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8%, 그 다음에 3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2%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그런 중과 규정은 적용이 안 될 거고요. 감면 규정을 해서 50% 감면, 100% 감면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일반과세도 해주고, 근데 대체취득에 대해서는 감면도 해줄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 규정이 나왔냐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이게 투기 목적인 것까지 보호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새로운 주택에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 개념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고 아파트가 더 하나 가지고 계신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하나를 파셨다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있을 겁니다. 내가 신축 아파트 파는 시점까지 가면 또 다른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 비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조합원 입주권 상태가 됐으면은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셔야 돼요. 비과세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돼야지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팔았을 때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관리처분인가일 계획 이후에 뭐 한 주택을 처분했어요. 그러면은 입주권을 파는 건 비과세가 안 되는데 나중에 신축 주택을 파는 건 또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청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했을 때 권리가액으로 내가 양도된 걸로 봐요. 우선 첫 번째는 기존 주택은.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부분이죠. 결국 그 프리미엄 부분을 더 받은 거예요. 그걸 만약에 이제 청산금을 추가적으로 받았다는 거는 그러면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죠. 권리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이제 종전주택을 취득가액을 안 분하게 돼요. 그래서 종전주택 취득가액 중에 일부는 권리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고 일부는 이제 그 청산금 부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되는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시간이 사실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해 드리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사실 적용이 안 돼요. 청산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가 되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가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과천에 있는 요 근래의 사례인데 과천에 있는 아파트가 관리처분이 나고 그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가 돼요. 근데 이제 관리처분이 나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원래 주택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권리가액이 있고 내가 급등한 가격으로 팔았을 땐 권리가액하고 차액만큼 팔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액이 많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그러니까 늘어난 만큼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신축을 앞두고 있어요. 거의 사용 승인이 날 것 같아. 거의 내가 봤을 때 한 달 안에 거의 사용 승인이 날 것 같은데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거하고 사용 승인이 나고서 양도하는 거하고 또 개념이 달라져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입주권 상태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데 신축 아파트가 되면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있어서 웬만하면은 사용 승인이 좀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신축 아파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세법상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상황상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파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신축 아파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게 일반적으로 더 유리해요. 이렇게 열의가 대단하실지 몰라갖고 제가 근데 참 의원들이 대단하시네요. 케이스 연습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A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1년이 경과하고 B주택을 취득했어요. 근데 B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을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B주택 취득 후에 3년 내에 A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네?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시적 이주택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일시적 이주택, 주택 2개 가지고 있을 때 비과세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게 계속 예규가 추가가 돼요. 이건 예규 개념이거든요. 예규에 나온 것들을 다 지금 사례로 만든 건데 예규 개념으로 들어요. 왜냐면 헷갈리거든요. 지금 그 법 규정이. 그래서 이제 그 예규를 통해서 사례에 내가 맞춰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A주택 취득 후에 1년이 경과한 다음에 B주택을 취득했어요. 근데 A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죠? A주택이 전환이 됐어요. 그 다음에, B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그죠? 3년 내에 A 조합원 입주권을 전환됐으니까요. 양도시 비과세가 되느냐 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빨리 넘길게요. 왜냐면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한 걸로 제가 얘기를 넣었고요. 왜 얘기를 넣었냐면 지금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하고 A주택 취득한 다음에 A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을 전환이 됐어요. 그 다음에 B주택을 새로 취득을 했어요. 조합원 입주권을 전환된 거는 지금 현재는 관리처분인가의 당시에는 A주택 하나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B주택을 새로 취득을 한 거예요. 뭐 대체 취득과도 비슷한 개념인데 대체 취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그때 B주택 취득 후에 3년 후에 이 A주택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시는 또 비과세가 되느냐 하면 가능은 해요. 이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이게 대체주택하고도 비슷한 개념인데 대체주택은 이제 연도의 제한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또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대체주택을 양도한 것도 비과세. 그 다음에 그 A주택 예전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걸 양도해도 비과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케이스. 이게 이제 케이스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해석하는 사람들도 다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면 법 규정이 딱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법 규정의 문구를 해석하면서 결국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법 규정이 다 담을 수 없어서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해석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법 규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해석 사례를 담은 거예요. A주택 취득한 다음에 A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이제 B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A 조합원 입주권이 입주권 상태에서 다시 신축주택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럼 B주택 취득한 다음에 3년 내에 C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럼 비과세가 되느냐? 그럼 이것도 가능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원조합원이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전의 양도 차익 부분, 아까 이제 권리가액으로 양도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고, 원조합원이 신축 건물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그 공사기간을 거친 다음에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모든 보유기간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부분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은 되고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이렇게 막 열의가 있으셔갖고 좀 예민하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것도 많아서 저기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뵙겠습니다. 저기 밖에 아마 저희 명함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그 명함 보고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은 이제 풀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풀어드릴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재개발 재건축이 아마 상당히 난해할 거예요. 세무 전문가들도 이게 의견들이 분분하고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한데 최대한 노력해갖고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